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2달 동안 만 12세 이상 코로나19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12세 이상 인구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는 6%에 불과하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입니다. 오는 20일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거리두기의 완화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과 상대적으로 낮은 중증 화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택치료자가 전화 상담으로 동네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을 16일부터는 모든 동네 약국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해당 지자체가 지정한 약국에서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자국민에게 한국으로 여행을 가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CDC는 한국의 여행 경보 단계를 최고 등급으로 올리고 반드시 가야 할 경우 여행 전 백신을 맞고 자격이 된다면 부스터샷까지 맞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을 과장 광고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테슬라 차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고속도로에서는 표시된 것보다 주행거리가 크게 떨어진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등의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는 20일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조정 여부에 대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금요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14일 방송에 출연해 자영업자 절규에 답할 책임을 거론하며 거리두기 완화 필요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강조한 겁니다. 다만 전파력은 크지만 중증 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의료체계 여력과 사회 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택치료자가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으로 처방받은 약을 앞으로는 동네 모든 약국에 조제해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재택치료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나 전화로 상담을 받고 처방받은 약을 16일부터 동네 약국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시군구가 지정한 별도의 담당 약국에서만 조제해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 담당 약국은 15일 기준 472곳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일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받은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검사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뒤 개인이 자비를 들여 진행한 PCR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다면 검사받은 병원에서 검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은 환자에게 검사비를 환급해주고 이 비용을 건강보험급여로 청구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 진료 이후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코로나19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월 5일까지 8주 동안 만 12세 이상 위중증 환자의 62%, 사망자의 66.5%가 백신 미접종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0시 기준 만 12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는 전체의 6%에 불과한데 최근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입니다. 중대본은 만 12세 이상 전체 확진자 41만 4천여 명 가운데 미접종자는 17.7%로 아예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가 15.1%, 1차 접종자는 2.6%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11세 이하에게 접종할 코로나19 백신 사용 허가를 검토 중이라며 식약처 허가 즉시 접종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일정 등을 고려하면 빨라도 다음 달 개학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5세에서 11세용 백신이 별도의 제품으로 나오는데 식약처에서 허가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승인이 되면 접종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는 12세 이상입니다. 권 팀장은 5세에서 11세 접종 시행 시기는 빨라도 개학 이후가 될 것 같다며 10대의 10만 명당 발생률은 4,000명, 0에서 9세는 3,600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더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공급 관리에 직접 나선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특정 업체를 사칭해 진단 키트를 특별 공급하겠다는 사기 업체까지 등장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법이 금융사기에 흔히 쓰이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한데 대한약사회까지 나서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재택치료로 전환되면서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관심이 컸던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일대 약국에 자가진단 키트를 특별 공급한다는 공문이 뿌려졌습니다. 같은 시간에 팩스로 일제히 보내졌습니다. 자가진단 키트 특정 제조업체 명의로 되어 있으며 단가도 시중가보다 2,000원가량 저렴합니다. 공문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시로 자가진단 키트를 평소 공급 가격의 절반에 특별 공급한다며 조속히 신청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단키트를 간절히 원했던 약사들은 늦을세라 공문을 보낸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그런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다며 한마디로 사기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를 해봤더니 사기다고 회사 측에서도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회사로 전화했는데 전화 바꿔드는지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문의 전화가 폭주하자 해당 업체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공지문을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울만이 아니라 제주, 춘천, 충청도, 전라도 전국에서 많이 문의가 오셨었고요. 한 100여 통 이상 전화가 오셨었습니다. 더구나 공문에 적힌 진단키트는 국내에 판매 허가도 받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국내에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개인용 자가진단키트는 모두 6개입니다. 그런데 공문에 적힌 셀트리온 디아 트러스트 자가진단키트는 지난해 10월 미국 FDA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수출용 제품일 뿐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사기 행위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약국에 가짜 공문을 보내놓고 업체 소속을 사칭한 직원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돈을 입금하면 진단키트를 보내주겠다며 성결제를 요구한 뒤 잠적해버리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합니다. 워낙 재고가 없다 보니까 이런 좀 급박함을 틈타서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재작년 초 마스크 대란 때도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정식 제품으로 속여 약국에 판매하려던 여러 일당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 조사를 벌여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시민단체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관련 법 적용을 배제해선 안 된다며 대선 후보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근로기준법에는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명시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제외돼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20여 명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310여 명으로 40%에 달합니다. 최근 반복된 확대 재정에 국가 채무가 전례 없이 빠르게 늘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만성적인 재정 수지 적자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는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경제적 충격이 작았고 공적 자금 투입도 없었지만 국가 채무 비율 증가폭은 유사하다며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현재의 재정 운영으로 발생한 큰 재정 수지 적자가 앞으로도 크게 줄지 않고 만성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 광고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테슬라는 주요 차종에 1회 충전으로 528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고 표시했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고속도로에서는 주행거리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테슬라 측에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하고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또 테슬라가 온라인 차량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주문 수수료 1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20대 대선의 공식 선거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YTN 사이언스는요, 지난 10일까지 4번에 걸쳐서 이 대선 후보들의 과학기술 정책을 살펴보는 토론회를 생중계해드렸잖아요. 예. 네, 오늘은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밝혔던 이 과학기술 공약을 비교해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중요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론화가 덜 됐던 게 바로 과학 정책이잖아요. 네. 이번 토론회로 그 갈증이 많이 해소됐던 시간이었는데, 자, 각 후보들의 정책 구상을 알아볼 텐데 가장 먼저 그 토론회를 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책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재명 더불어당 후보는요, 지난 12월이죠. 과학기술 7대 공약 발표에 이어서 이번 대선 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서도요, 과기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예. 또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데이터 전담부서 설립, 또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신설, 또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4가지 과학기술 분야의 개편안을 공약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게 부총리급의 확실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건 꼭 해야 될 일이고요. 네, 이 여권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요, 현 정부의 기조와 맞물리거나 또 이를 진화시킨 과학기술 정책 후보 공약을 많이 냈습니다. 네. 이 대표적으로는 10대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하겠다 이거랑 2030년 달 착륙 목표를 실현하겠다 이런 건데요. 또 현 정부가 추진했던 이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후보의 설명 또 한번 들어보시죠. R&D 연구과제 선정 방식을 연구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서 과학기술자와 민간의 창의적인 연구와 혁신 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PBS로 불리는 소위 연구과제 중심 제도를 개혁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국가 전략기술 개발의 전진기지인 출연연구기관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토론회에서 과학기술 부총리 격상보다는 대통령이 직접 과학기술 정책을 챙기겠다고 이렇게 말했죠.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요, 이 정부 조직 개편보다는 기능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으로 만약 격상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대통령 직속 전담 조직인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고 과학보좌관 등을 두겠다고 밝힌 건데요. 윤석열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간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네, 윤 후보는 또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방향성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치와 과학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장기 연구과제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윤 후보의 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과학과 정치가 분리가 되질 않고 정치가 과학을 침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의 그 로드맵과 어떤 시기별 그 감축 목표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치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당 후보 모두 과학계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건데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과학기술 부총리 도입을 언급했죠. 네, 맞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과학기술 부총리 격상을 공약했는데요. 다만 다른 후보들과 달리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네. 이 녹색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로 승격을 하되 실질적인 추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 집행력까지 함께 가질 수 있게 제도적인 지원도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네. 심상정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부처 위에 상원 노릇을 하면서 말하자면 재정권을 가지고 여러 부처들을 컨트롤해 왔어요. 이 과학기술 부총리가 단지 직위만 부총리가 아니라 그 방향을 주도하고 또 그 방향에 걸맞는 연구 방식을 창의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네, 이 심 후보는 진보 진영 대선 후보답게요. 여성과 청년 연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는데요. 예. 여성 연구자가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하는 대학원생들이 노동자로 대접할 수 있도록 이 노동법 적용도 약속했습니다. 심 후보의 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성 연구자를 위해 정책연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하고 여성 고경력 및 은퇴 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교육과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문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와 4대 보험을 일부 지원하고 연구기관, 어린이집도 확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대선 후보 가운데 어쩌면 과학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의 정책도 궁금한데요. 일단 안 후보도 과학기술 부총리를 두고 또 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자리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맞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는요, 5개 이상 분야에서 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서 최근 중요해지고 있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이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또 청와대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 신설, 또 대통령 직속 국가 미래전략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했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개 분야의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5개의 삼성전자급의 세계적인 대기업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경제 5대 강국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은 그런 선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그 생각입니다. 네, 이 안 후보는 또 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진정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연구과제의 평가 방식을 결과가 아닌 과정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안 후보의 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과정 위주의 감사로 바꾼다면 과정에서 성실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실패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0.1%의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길 테고요. 999명이 실패해도 한 명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는 연구 환경과 또 문화를 개선하는 그런 내용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4명의 대선 후보들의 과학기술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자,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과학기술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 우선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 3명의 후보 모두가 이 과학기술 조직을 부총리로 격상한다고 밝혔잖아요. 네. 이 상위 거버넌스에 과학기술을 둔다는 점이 의의가 있지만 후보별로 특별한 공약이 없고 또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래 전략 기술 확보, 또 연구 환경 자율화 등 여러 정권에 걸쳐서 대선 때마다 나왔던 공약이 겹치고 있다 이런 말인데요. 윤지훈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요. 글로벌 패권 경쟁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이 핵심이라는 점을 후보자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과학 정책 잘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과학이 부수적인 분야가 아니라 국민들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 후보들이 잘 인지를 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과학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리더십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희영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지 시간 14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으로 여행을 가지 말라고 자국민에게 권고했습니다. CDC는 이날 업데이트한 코로나19 여행 경보에서 한국과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코모로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생피에르 섬과 미켈롱 섬 등의 코로나19 수준을 최고 등급인 4단계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들 국가나 지역으로 여행 가는 것을 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반드시 여행을 가야 한다면 그 전에 백신을 접종하고 자격이 된다면 부스터샷까지 맞으라고 조언했습니다. CDC는 최근 28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500명을 초과해 발생한 국가를 4단계로 분류합니다. 이번 조치로 CDC의 여행 경보상 4단계로 분류된 국가나 자치령은 137곳으로 늘었습니다. 캐나다 트럭 운전사들의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를 모방한 이른바 자유의 호송대 시위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이어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시위가 열렸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4일 브뤼셀 시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건물 밖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말싸움을 벌입니다. 캐나다 트럭 운전사들의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를 모방한 자유의 호송대 시위대가 프랑스 파리에서 도착해 경찰의 저지를 받은 것입니다. 지난 12일 파리 시내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한 일부 참가자는 브뤼셀까지 행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의 호송대 시위를 금지한 벨기에 당국은 브뤼셀 중심부에서 시위를 막기 위해 광범위한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프랑스 국경 등에서 브뤼셀로 진입하려는 30대의 차량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브뤼셀로 향하는 400에서 500대의 차량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30대가량은 차단됐고 나머지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우회시키거나 차단해 시위 참가자들은 대부분 지하철을 타고 시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Vous pouvez aller Bruxelles midi, mais vous repliez tout ce qui est drapeau, tout ce qui est calicot, tout ce qui est banderole, etc., etc. 경찰은 또 브뤼셀 시내에서 흉기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한 일부 시위자를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하는 저소득층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트럭 시위가 2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긴급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1988년 입법된 긴급조치법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치안을 지키기 위해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발동된 것은 입법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쥐스탱 트리도 총리는 의회 승인 후 긴급조치가 시행되더라도 군은 투입하지 않겠지만 시위대 체포와 트럭 압수에 공권력을 더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과 숙소 등에 대한 고강도 방역으로 대회 11일째인 14일 이른바 페쉐르프 구역 안에서 나온 신규 감염자가 1명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선수단 가운데는 처음으로 감염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3일 동안 페쉐르프 내의 평균 감염자 수도 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이와 함께 페쉐르프 내에서 감염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달 23일 이후 14일까지 누적 감염자 수는 모두 433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직위는 또 이 가운데 선수단에서 183명, 취재진과 후원사 관계자 등 비선수단에서 250명의 감염자가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올림픽 시즌을 맞아 집에서 경기를 응원하면서 홈술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자리에 단골 주종이 바로 시원한 맥주죠. 최근에는 맥주 마니아가 늘어나면서 직접 맥주를 만들어 마시는 홈 브루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는 홈 브루잉의 세계와 또 술에 녹아있는 과학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최근 회식과 모임이 줄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집에서 소소하게 즐기는 홈술 문화가 주류 트렌드로 떠올랐는데요.
여기에 맥주 등의 술을 직접 만들어 먹는 홈브루잉이 인기랍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술이니까요. 그래서 만들고 마시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홈브루잉 어떻게 즐기면 될까요? 여기에 숨은 과학 원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술에 대한 모든 것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성파구. 최근 이곳에 푹 빠져 산다는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되게 특별한 취미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 해서 왔는데 어느 분이세요? 저희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저기 가서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대표님의 특별한 취미라 과연 어떤 걸까요? 근엄한 모습과는 달리 숨은 반전미를 갖고 계신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취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요즘 맥주에 푹 빠져 있습니다. 맥주요? 예.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맥주에 빠지신 거예요? 원래 하는 일은 건강기능식품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한국에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취미는 맥주입니다. 맥주가 취미예요? 예. 취미도 건강에 관련된 걸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맥주가 좀 더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맥주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한 지 18년 차인 조만철 씨는 최근 맥주에 빠지면서 삶의 활력을 다시 찾았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그럼 여기서 취미생활 즐기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는 제 본캐인 비타민 관련된 일을 하고요. 저희 부캐라 할 수 있는 맥주 관련 취미생활은요. 제 다른 아지트가 있습니다. 아지트요? 예. 볼 수 있어요? 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게 남자의 로망이잖아요. 이곳이 바로 그의 아지트.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바로 여기가 제 아지트입니다. 조만철 씨의 아지트 한번 둘러볼까요? 깔끔하게 정돈된 인테리어와 함께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맥주로 가득한 이곳. 일반 매장에서는 보기 어려운 전 세계의 다양한 맥주들이 총집합했답니다. 이것은 와인셀럽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맥주입니다. 보기에는 와인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맥주들이 저희 아지트에는 있답니다. 맥주 관련 자격증도 이렇게 지금 열심히 따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긴 한데요. 뭐 다 맥주 관련 자격증인데요. 맥주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자격증도 있고요. 여러 종류 맥주 자격증 따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격증까지 따시는 이유가 있어요? 맥덕이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거를 좀 더 알고 싶고 알려면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들을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뒤에 맥주에 대한 책들도 많네요. 역사 덕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맥주 역사에 대해서도 좀 더 궁금해지면서 그것도 공부하니까 또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맥주에 빠진 조만철 씨. 알면 알수록 맥주의 세계가 다양하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언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까요? 술은 인류의 형성과 더불어 자연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수렵 시대에는 과실주가, 유목 시대에는 가축의 젖으로 만든 젖술이, 농경 시대부터는 곡류를 원료로 한 곡주를 빚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로부터 우리 삶과 가까운 술은 마시면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지나친 음주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요. 고혈압 환자에서는 술을 소량을 먹게 되면 오히려 혈관이 확장이 돼서 혈압이 좀 일시적으로 떨어지기는 하는데 만성적으로 잦은 음주를 하게 되면은 혈관에 문제를 일으켜서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도 있고요. 체내에 들어간 알코올 약 90%는 간에서 처리가 되는데요. 간은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을 분해해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생성합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는 바로 간에서 분비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요소 ALDH인데요. 그런데 ALDH가 잘 분비되지 않는 경우 아세트알데히드가 체내에 오래 머물면서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적정한 음주가 필요한 건데요. 그렇다면 맥주 사랑인 조만철 씨는 어떨까요? 이렇게 아직까지 만들어 놓으신 거 보면은
술도 잘 드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술 잘 먹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드시는데요? 뭐 맥주 한 3-4병? 얼마 못 드시는데 그렇게 맥주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맥주는 다른 술에 비해서요, 마실수록 각 맥주마다 고유한 맛과 또 향이 있어서 더 매력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맥주를 마시면서 또 더 깊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뭐 굳이 이런 아지트까지 만들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데 저희 맥주에 대한 사랑을 보고는 이제는 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2017년 기준 4,809명으로 하루 평균 약 13명이 술 때문에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건강을 지키는 적정 음주량은 어떻게 될까요? 소주 한 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의 경우 4잔 미만, 여성의 경우 2잔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선천적으로 여성의 알코올 분해 요소가 남성보다 2배가량 적어 알코올 흡수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코올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 질환도 더 빨리 악화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개인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숙취를 해결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따뜻한 수분, 단백질, 당분, 비타민C 이런 걸 들 수 있는데요. 이온음료 같은 경우도 실은 굉장히 좋아요. 다만 이온음료와 술이 섞여버리면은 알코올도 흡수가 빨라지고요. 이것이 결합해서 숙취가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온음료를 숙취로 드시는 경우에는 꼭 술을 다 드시고 아침이라든지 마무리하고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음식 외에도 숙취 해소 음료나 약을 통해서도 숙취를 예방하거나 해소하기도 하는데요. 술을 마실 때마다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숙취 해소제를 이제 술 드실 때마다 드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십니다. 이게 천연 성분으로 되어 있고 또 식물에서 추출한 아스파라긴산이라든가 같은 그런 아미노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몸에 축적이 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드셔도 상관은 없지만은 숙취 해소 음료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본인의 주량에 맞게 적정한 음주를 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조만철 씨만의 공간, 여기가 끝이 아니랍니다.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저만의 비밀 공간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예요? 바로 여기 뒤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맥주 만드는 공간입니다. 이곳이 조만철 씨의 맥주 양조장. 여기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서 제가 먹어보고 또 새로운 맥주에 대해서 또 도전해보고 이런 맥주에 대한 창작의 공간이라 할 수 있죠. 맥주를 만들 때 필요한 기본 재료로 물, 메가, 홉, 효모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정제 포도당의 경우 발효 후 날아가는 탄산을 만들어줄 때 필요하다고 합니다. 되게 전문가 같으세요. 제가 이런 맥주 공부로서 터득한 거를 좀 다른 사람에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요? 예, 맥주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맥주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지식을 유튜브를 통해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조만철 씨. 하루가 엄청 바쁘시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시간 가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캐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이렇게 확 날려버릴 수 있고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맥주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텐데 맥주를 만들 때는 인내심,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홉은 맥주 특유의 향과 쓴맛을 내는데 맥즙을 끓이는 과정에서 초반에 넣으면 쓴맛이 강한 맥주가 나중에 넣으면 향이 강한 아로마형 맥주가 된다는데요. 오늘 만드는 맥주는 브라운 에일을 만들기 때문에요. 기존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좀 더 갈색에 가까운 맥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들고 하는 과정이 좀 힘들긴 한데요. 나온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맛이 딱 나왔을 때 사먹는 맥주보다 더 맛있고 즐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직접 만든 맥주의 맛, 그 맛이 배로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잔의 종류에 따라 술 맛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술 맛을 잘 느끼기 위해서는 이 입술이나 혀에 닿는 유리라든지 그런 면적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와인잔에 마시면 맛을 좀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죠. 또 하나 이제 온도도 중요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향미가 증발을 해요.
그러면서 코로 느낄 수 있는 술 맛을 더 만끽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술이면 술일수록 상온에서 즐겨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술잔의 종류만큼 그 술과 함께하는 안주 궁합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막걸리에는 파전이죠. 와인 같은 경우는 치즈가 있고, 그리고 소주나 이런 독주, 독한 술들에는 뭐 과일류라든지 채소 같은 것도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또 맥주 같은 경우에는 뭐 치킨도 좋다고 얘기하지만 좀 더 건강을 생각한다면 뭐 육포라든지 뭐 노가리 같은 이런 마른 생선들이 굉장히 또 좋기도 하죠. 지방이 많은 치킨과 차가운 맥주는 소화 운동을 방해해 육포나 생선포와 같은 말린 단백질류가 몸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주 안주로는 과일이나 채소류가 적합한데 기름진 삼겹살의 경우 소화기 부담과 열량 과다로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걸리는 알코올 도수가 낮아 본연의 맛을 방해하는 양념이 강한 조림이나 무침 등의 안주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술은 마실수록 는다고 하지만 알코올 분해 요소 증대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자신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넘는 술은 간에 손상을 주고, 이로 인해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져 오히려 주량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건강하게 술을 즐기고 있는 조만철 씨. 이야말로 슬기로운 궁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맥주에 관련돼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저희 맥주 취미를 오랫동안 즐기고 싶습니다. 술은 단순히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주는 취미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시간이었는데요. 이처럼 술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인데요. 한반도 또한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문제를 날씨학개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해수면 상승은 인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우선 해수면이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해수면이 상승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일단 이제 빙하라든가 빙상이 녹아서 바다에 많은 물을 더해주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바다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네. 셋째로는 육지에서의 액체 상태 물, 이제 호수라든가 뭐 저수지라든가 강, 토양의 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소하면서 이들 물이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영향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해수면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이 상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물이 팽창해지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이죠. 지구상에서 얼음의 부피와 무게까지 고려할 때 큰 규모의 영원한 얼음이 지금 현재는 남극과 그린란드에 있는데요. 예. 지구 전체 얼음의 부피 2,860만 세제곱킬로미터 중에서 네. 2,540만 세제곱킬로미터의 얼음이 남극에 있고요. 290만 세제곱킬로미터가 그린란드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남극의 모든 얼음이 녹게 된다면 해수면은 56.2m 정도 상승을 하고요. 네. 그린란드의 모든 얼음이 녹게 된다면 해수면은 7.1m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남극에 있는 얼음이 모두 다 녹게 되면 해수면이 56m 이상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지대에 있는 도시들은 다 물에 잠기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12월 21일에 미 해양대기청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인구의 거의 40%가 해안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해수면 상승이 홍수라든가 해안선 침식이라든가 폭풍이 발생할 때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유엔의 해양 지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10대 도시 중에 8개가 해안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요. 네. 전 세계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도시들에게 상승하는 바다는 지역 일자리와 지역 산업에 필요한 어떤 이런 기반 시설을 위협을 합니다. 도로라든가 다리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상수도, 유정 및 가스정, 발전소라든가 하수처리장, 매립지 등은 모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해 있고요. 예. 또 치명적인 슈퍼 허리케인이 강타할 때는 폭풍 해일이 더 내륙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자연계에서 해수면 상승은 물고기라든가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해안 생태계가 변형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지역에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되죠. 바닷물이 높아지면서 민물 대수층을 오염시키면서 많은 해안 인근 도시와 농업용 용지의 물 공급이 줄어들면서 피해는 더욱더 커집니다. 네. 네이처에 게재된 2021년 1월 지역적인 해양 수면 레벨 경향 그리고 가속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는 논문을 보면은 그림과 같이 1993년에서 2018년 동안에 세계 거의 전역에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가장 많이 상승하는 지역은 연 6mm 정도 상승을 하고요. 가장 적게 상승하는 지역은 1mm 내외로 나타나고 있죠. 예. 그러나 논문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인데 뭐냐면 전 지구적으로 해수면 상승이 계속 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속도는 다르지만 전 세계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한반도도 해수면 상승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1.1m만 높아져도 그 일부 도시가 침수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결과를 보면서 그 자세히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자,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색칠된 곳이 보이시죠? 네. 자, 이곳이 이제 침수 예상 지역입니다. 예. 네. 이 야생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안 쪽으로는 뭐 거의 물에 잠기게 되는데 그림처럼 서울과 가까운 인천을 예로 든다면 영종도의 많은 지역이 물에 잠기고요. 인천시에서 물에 가장 많이 잠기는 지역은 송도 신시가지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작년 8월에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합의체인 IPCC 6차 보고서 요약본을 보면은 세기 말에 해수면 상승이 1.1m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 수치는 2015년 IPCC 5차 보고서보다 20cm 정도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수정된 건데요. 예. 이 정도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해도 뉴욕이라든가 뉴올리안즈, 상하이, 뭄바이, 자카르타 등 세계적인 대도시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상승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계인적 기상기구가 2021년 11에 발표했던 남서태평양 해수면 동향에 관한 그 보고서를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해수면 상승률이 전지구 평균보다 빠른데요. 1989년에서 2018년 전지구 평균 해수면은 매년 1.8mm 정도 높아졌지만 한반도 주변이 2.74mm, 특히 제주도 주변은 4.75mm씩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해수면 상승이 세계보다 높다는 것은 많은 보고서에서도 나오는데요. 2021년 1월 국제연구소의 블로그를 보면 지난 30년간 한반도 해수면은 1년에 3.12mm씩 상승을 하면서 세계 평균인 2mm보다 약 50%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20일에 해수면 상승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는데요. 지난 30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1991년에서 2020년 동안 우리나라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3.03mm씩 높아져서 평균 9.1cm가량 상승을 했고요. 예. 특히 1990년대보다 최근 10년의 상승 속도가 1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것은 해수면의 상승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국립해양수사원의 조위 관측소의 상승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 30년간 매년 상승치를 보면 동해안이 연 3.71mm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서해안이 연 3.07mm, 남해안이 연 2.61mm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상승이 더 빠른 편이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자,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나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까요? 이제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남태평양 국가들 혹은 먼저 우리가 잘 아시지만 방글라데시, 뭐 인도네시아, 베니스, 네덜란드 이런 도시들이 저지대 국가들인데요. 네. 이들 외에도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심각한 해변 침식을 부르는데요. 해변 침식은 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 20개 도시 가운데 15곳이 해안지대에 위치해 있고요. 25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중대형 도시의 65%가 바닷가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리고 10억 명이 해발 10m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섬나라의 예를 좀 더 들어보죠.
해수면 상승은 먼저 섬을 황폐화시킵니다. 네. 바닷물에 범람으로 저지대가 침수되고 지하수에는 염분이 스며들면서 사람이 마실 수가 없게 되고요. 파인애플이라든가 바나나 같은 농작물을 수확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섬이 바닷물에 가라앉기 이전에 이미 사람과 농작물이 갈증으로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시나 인간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해수면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좀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땅을 사서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가려고 하는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키리바시 공화국은 2014년에 피지도의 바누 아레브 섬에 약 24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땅을 매입을 해서요 개발하고 있거든요. 약 10만 명의 국민을 이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네. 마셜 제도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3분의 1이 미국으로 이미 이주를 했습니다. 또 인도양의 몰디브도 인도와 스리랑카에 이주할 거주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해수면 상승이 원인이 되면서 현재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가 수도 이전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탈리아의 비니스 같은 경우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를 막기 위해서 1980년대 초에 모세 프로젝트를 계획을 해서 작년에 수문 70개를 설치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홍수나 해수면 상승 시 바닷물 유입을 막겠다는 것이죠. 해수면 상승이 심각해지면서 2021년 6월에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와 델라웨어 대학 공동 연구팀은 과학지 사이언스에다가 해수면의 상승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건물을 대대적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테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현과 침수 등에 대비해서 질서 있는 대규모 이주 계획을 마련하자는 것이죠. 대규모 이주 외에 기후변화에 대항하는 방어 행위죠. 물에 뜨는 부식 정착지를 짓거나 폭풍을 막을 수 있는 제방을 쌓거나 도시의 땅 높이를 높여서 공중 정원식 거주 공간을 만드는 방법도 과학자들이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으로 빨리 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모두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지구촌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날씨학 개론 박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난청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최은영 교수팀은 2010년에서 2012년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5,051명을 분석한 결과 3년 동안 기준치 이상의 미세먼지에 노출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청력 손상 위험이 20%나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대기오염 노출로 인해 체내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면서 달팽이관의 혈류 흐름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안쪽 귀의 세포가 사멸해 청력 손실이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손뇌의 발달을 막아 조현병을 일으키는 새로운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성균관대 안지은 교수팀은 이 BP1 돌연변이 유전자가 조현병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것에 착안해 쥐의 신경세포에서 이 BP1 유전자를 제거한 결과 손뇌 크기가 20% 작아지고 조현병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또 손뇌 발달 시기에 맞춰 쥐의 배아에 이 BP1 돌연변이 유전자를 넣고 출산을 유도한 결과 돌연변이 유전자가 주입된 쥐는 비정상적인 손뇌 발달과 함께 조현병 증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스트가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 뉴욕 캠퍼스 등의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남은 임기, 중점 추진 전략 등을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현재 카이스트가 운영 중인 의과학대학원을 우선 확대하고 2026년쯤 과학기술의전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한국형 의사과학자, 바이오 경제를 선도할 혁신 창업가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이스트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뉴욕 캠퍼스와 차세대 반도체 분야를 선도할 첨단 융합 연구 허브인 평택 캠퍼스 등 추가 캠퍼스 설립도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의 어린이과학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어린이과학관은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인간과 자연, 기계가 공조하는 미래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기반의 다양한 체험과 전시로 구성됐습니다.
어린이과학관은 기존 전시관과 달리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의 눈높이와 신체 발달에 맞춰 전시물을 제작 설치한 곳으로 앞으로 국립광주과학관과 국립부산과학관에도 순차적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 증상이 없어도 자비를 들여 PCR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면 검사받은 병원에서 검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심 증상이 나타나 의사의 소견서를 받았다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을 검색한 뒤에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